토론토의 3월은 여전히 차갑다. 세인트 마이클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피곤에 젖어 소파에 몸을 맡겼다. 응급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12년째.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돌봤지만 오늘따라 유독 힘들었다.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60대 남성이 6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수술실로 늦게 향하는 바람에 돌아가셨단 소식이 자꾸만 떠올랐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리암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잠깐 졸고 있었나 보다. 8살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천식을 앓고 있는 리암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리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문 의료진으로서의 나와 엄마로서의 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리암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천명음이 들리고 보조호흡근을 사용하는 게 눈에 보였다. 911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 도착까지 16분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나는 절망스러웠다.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다. 엄마, 무서워요. 리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구급차를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이었지만 리암의 상태로는 혼자 운전하기가 위험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동료 구급대원들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들도 나를 단순한 환자 보호자로만 대했다. 전문 용어로 리암의 상태를 설명해봤지만 프로토콜대로 진행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세인트 마이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접수 담당자가 말했다. 현재 대기 환자가 많습니다. 중증도 분류 후 대기 시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온타리오주 응급실의 평균 대기 시간이 16시간을 넘는다는 걸. 매일 그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트리아지 결과 준응급 단계입니다. 대기 시간은 약 6시간 예상됩니다. 6시간. 내가 근무할 때도 흔히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리암은 이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흡입기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대기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나는 동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평소 같으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불안해하는 엄마일 뿐이었다. 리암이 내 무릎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아이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피부색도 좋지 않았다. 4시간이 지났을 때 리암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폐쇄성 쇼크 증상이었다. 나는 즉시 응급 코드를 외쳤지만 이미 여러 중증 환자들로 가득한 응급실에서 우리 차례가 오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어도 시스템의 한계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엄마에 불과하다는 걸. 리암의 작은 손을 꽉 쥐며 나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리암이 중환자실로 이송된 건 그로부터 6시간 후였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안정될 수 없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리암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각종 기계들에 둘러싸인 8살 아이. 평소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제한적이라고. 중증 천식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기 리스트가 길다고 덧붙였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작년 가을 응급의학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국 의료진들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온 응급의학과 교수였는데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던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119 구급 시스템과 병원 간 연계, 그리고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인상 깊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학술적 관심이었지만 지금은 절실했다. 휴대폰으로 그때 받았던 명함을 찾아봤다. 김민준 교수. 소아응급의학 전문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놀랍게도 12시간 만에 답장이 왔다. 즉시 한국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리암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소아천식 전문팀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여 있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리암의 현재 상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치료받는 게 정말 나은 선택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리암이 깨어났을 때 물어봤다. 리암아, 엄마와 함께 멀리 가서 치료받고 싶어? 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숨쉬기가 편해질까요? 그 순간 결심이 섰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곳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의료진의 허가를 받아 리암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휴대용 산소통과 응급약품을 챙겼고 비행 중에도 리암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14시간의 비행을 마칠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다. 김 교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처음 만나는 한국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가 긴장을 조금 덜어주었다. 안드레아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리암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리암이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비행 피로와 환경 변화가 영향을 준 것 같았다. 아이의 입술이 다시 파래지고 있었다. 김 교수는 즉시 119에 전화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한국의 응급번호였다. 캐나다의 911과는 다른 시스템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을 설명했고 구급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도착했다. 7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토론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다. 구급대원들은 능숙하게 리암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로를 확보하는 과정이 매끄러웠다. 병원까지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급대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리암도 산소 공급을 받으며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고 있었다. 리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이 친절해요. 아이도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환영받고 있다는 걸. 서울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먼저 그 규모에 놀랐다.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운영되는 소아 전용 응급실이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성인과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치료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소아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우리를 맞았다. 김 교수 외에도 2명의 간호사와 레지던트가 함께 있었다. 마치 우리만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리암,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더 긴장하고 있었다. 트리아지 과정도 전혀 달랐다. 토론토에서는 접수부터 시작해서 대기번호를 받고 호명을 기다리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소아응급실로 들어서자마자 전담 간호사가 리암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산소 포화도, 혈압, 체온, 맥박을 동시에 체크했다. 그 과정에서도 리암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 리암아, 조금만 참아줘. 금방 편해질 거야. 간호사의 한국어를 리암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톤과 부드러운 손길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이가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게 보였다.
김 교수가 리암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설명했다. 현재 산소 포화도가 88%로 정상 범위보다 낮지만 즉시 고농도 산소 공급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를 시작한다고 했다. 안드레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돌볼 테니까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토론토에서 들었던 지켜봐야 한다. 대기해야 한다는 말들과는 전혀 다른 어조였다. 치료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소아응급실 내부에는 수유실, 보호자 대기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소소한 배려들이 곳곳에 보였다. 벽면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리암이 치료 침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토론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 것이다. 기관지 확장제가 투여되자 리암의 호흡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천명음도 줄어들었고 파래졌던 입술색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 이제 숨쉬기가 좀 편해져요. 리암이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캐나다에서 14시간을 기다리며 느꼈던 절망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다. 소아호흡 기내과 전문의가 추가로 들어와서 리암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했다. 폐 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반응 검사도 즉시 시행한다고 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겠다는 설명이었다. 리암의 경우 중증 천식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의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의학적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국어를 못하는 나를 위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주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나온 직원이 의료진의 설명을 상세히 통역해 주었다. 심지어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예상 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해 주었다. 리암이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나는 병실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48시간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사가 와서 리암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산소 포화도가 95%까지 올라왔다고 했다. 정상 범위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어로 그 말만은 할 수 있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하고 있었다. 리암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고농도 산소 치료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을 때 나는 기적을 목격했다. 리암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되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괴롭혔던 천명음이 사라졌고 가슴의 함몰 호흡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김 교수가 청진기로 리암의 폐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의 표정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읽을 수 있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관지 확장제가 잘 작용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 며칠간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걸 느꼈다. 캐나다에서 14시간을 기다리며 느꼈던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리암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상태 표현이었다. 의학 용어는 모르지만 자신의 몸이 편해졌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시 활력 징후를 측정했다. 산소 포화도 97%, 맥박 정상, 혈압도 안정적이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리암 침대 옆 의자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토론토에서는 매 순간이 불안했지만 여기서는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밤사이에도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리암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리암이 먼저 깨어났다. 엄마, 일어나세요.
창문 밖이 정말 예뻐요. 아이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김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리암은 침대에 앉아서 병원에서 준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도안이었는데 아이가 열심히 색연필로 칠하고 있었다. 리암아, 기분이 어때? 김 교수가 영어로 물어봤다. 리암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베리 구드. 감사합니다. 아이가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언제 배웠는지 모르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다. 오전 검사 결과 리암은 더 이상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았다. 포터블 산소통도 떼어낼 수 있었다. 자유롭게 병실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점심시간에 리암이 말했다. 엄마, 배고파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의 식욕이 돌아온 것도 회복에 좋은 신호였다. 간호사가 소아 환자를 위한 특별식을 가져다 주었다. 맵지 않은 미역국과 부드러운 흰밥, 그리고 달걀찜이었다. 리암이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젓가락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잡는 거구나. 리암이 신기해하며 젓가락으로 달걀찜을 집어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며칠 전만 해도 숨쉬기조차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오후에 소아호흡 기내과 전문의가 최종 검진을 위해 왔다. 폐 기능 검사 결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앞으로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리암의 천식은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예방 약물과 응급시 사용할 흡입기 사용법만 잘 익히면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돌봐준 간호사 선생님이 리암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연필 케이스였다. 리암은 무척 기뻐하며 꼭 안고 있었다. 나는 그 간호사 선생님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 그분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어로 더듬거리며 말하자 간호사 선생님이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출다. 그 순간 국경도 언어의 벽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리암이 내 옆으로 와서 말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단순히 의료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토론토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리암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받은 체계적인 천식관리 교육 덕분에 스스로 흡입기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병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엄마, 오늘도 괜찮아요. 약도 잘 챙겨 먹었어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리암의 밝은 목소리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세인트 마이클 병원으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궁금해했다. 갑자기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나에 대해서 말이다. 수간호사가 물어봤다. 안드레아, 한국에서의 치료는 어땠나요? 정말 그렇게 빨랐나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도착 즉시 치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14시간을 기다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아마 응급 환자가 적었거나 특별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동료 간호사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한 달 후 병원에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직원 회의가 열렸다. 최근 대기시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병원장이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었다. 안드레아 간호사, 최근 해외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보셨다고 들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지목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리암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119 시스템의 신속한 출동, 병원 도착 전 미리 준비된 의료팀, 그리고 소아 환자를 위한 전용 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의 마인드였습니다. 환자가 먼저라는 생각이 시스템 전체에 녹아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표정이었지만 병원장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우리는 환자가 와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스템이지만 그곳은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서 시간은 생명이라는 걸 모든 직원이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에 몇몇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했으니까. 물론 의료 시스템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사고방식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특히 소아응급의학과 간호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리암이 거실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빨간색 크레파스로 큰 차를 그려놓고 그 위에 119라는 숫자를 적었다. 뭘 그리는 거야, 리암?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준 구급차요. 정말 빨리 왔잖아요. 아이의 그림 속 구급차는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요. 모두 친절했어요. 리암이 그린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저 사람들처럼 환자를 빨리 도와줄 거예요. 8살 아이의 다짐이었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리암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소아응급 환자를 위한 별도 대기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통과된 것이다. 내가 회의에서 했던 말들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동료 간호사가 말했다. 안드레아, 당신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리암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다. 리암아, 한국에 가서 정말 좋았구나. 네, 엄마. 그런데 엄마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데? 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더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8살 아이의 관찰력이 놀라웠다. 정말로 나는 변해 있었다. 단순히 리암의 병이 나아서만이 아니었다.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이었다. 우리가 기다렸고 한국은 기다리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회의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차이였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한 아이의 생명이었고 한 가족의 희망이었다. 창밖으로 토론토의 야경이 보였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도시였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